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명소 이야기, 재미난 설화부터 인물까지 다양하게 동화 모음으로 준비해 보았답니다. 눈을 감고 목소리만 집중해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쳐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동화는 여러분에게 아주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년 후 우리에게 찾아올 국가적인 큰 잔치의 날, 우리는 동화를 통해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목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엄마, 우리 올해 방학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가족여행도 가고 싶다. 예설아, 그래도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다들 조심하는 게 좋아. 한 달이면 될 것 같았던, 이후 몇 달이면 끝이 날 것 같았던 전염병은 어느덧 우리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마음대로 여행을 가는 것도, 음식점에 가는 것도,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을 하는 것도 어느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 오빠, 그래도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마스크 쓰고 조심하면 되잖아. 아, 엄마, 어디라도 나가면 안 돼요? 난 집에만 있으니까 게임만 하고 TV 보고 먹고 자고 놀고 학교도 안 가니까 좋던데. 아, 뭘 그래. 난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으니까 더 좋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안 되겠던지 남편이 말했다. 자, 얘들아, 오늘은 그럼 가볍게 드라이브나 한번 나가볼까? 그냥 차를 타고 한 바퀴 바람이나 쐬고 오지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말이야. 어때? 좋아요. 서로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되 체험활동이 아닌 가벼운 드라이브로 자연을 돌아볼 수 있는 곳, 마땅한 곳이 어디일까? 생각한 끝에 군산과 부안을 잇는 새만금, 격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 가족은 차에 올랐다. 얘들아, 오늘만은 휴대폰 없이 우리 오로지 차에서 수다도 떨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오랜만에 자연 환경 보면서 우리 머리와 마음에도 휴식을 주고 오자. 알겠지? 네. 우리는 출발하기 전 마트에 들러 마실 음료와 간식거리를 샀다.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 온라인 학습하며 있었던 이야기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시간은 금방 흘러 새만금에 다다랐다. 우와, 신호등도 없고 이렇게 뻥 뚫린 바닷길을 달려본 적이 얼마였는지 답답한 마음도 뻥 뚫린 것 같아요, 여보. 어때, 얘들아? 저 바다 좀 봐. 엄마, 저기 사람들 낚시하나 봐요. 저기 저 사람들은 사진 찍는다. 우와, 아빠, 저기 봐요. 오토바이 부대들이다. 붕. 우와, 가죽 점퍼 입고 엄청 커다란 오토바이를 타고 가네. 우와, 엄청 많다. 멋지다.
신호등이 없는 직선으로 곧게 뻗은 길, 높은 건물과 빌딩이 없어 시야를 가리지 않는 넓은 바다와 우리를 웃으며 비춰주는 따사로운 햇살. 마치 우리 모두는 아이가 되어 엄마의 품속으로 달려가는 듯 그렇게 자연의 넓은 품속을 향해 달렸다. 창문을 살짝 열어 차 안으로 들어오는 짠 바다 내음. 두 눈을 감으니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자, 우리 잠깐 내려서 저기 저 정자에서 좀 쉬었다 갈까? 사진도 찍고 말이야. 네, 좋아요. 한쪽에 주차를 하고 우리 가족은 내려서 정자를 향해 걸어갔다. 잼버리 공원? 엄마, 잼버리 공원이라고 써 있어요. 잼버리가 뭐예요? 엄마 여기 봐요. 이곳은 2023 세계 잼버리 개최 장소입니다. 이 안내판에 써 있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제25회 세계 잼버리 야영장 조감도라고 쓰여있는 안내판도 보였다. 아, 엄마도 TV로 봤었는데 여기구나. 우리가 운이 참 좋네. 자, 여기 봐봐. 지금은 허허 벌판이지? 이곳에 이 조감도에 쓰여져 있는 대로 야영장이 만들어질 거야. 여긴 운영본부, 여긴 주차장, 여긴 활동장.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최 장소가 여기야? 와, 우리 운이 좋은데? 들뜬 표정으로 미소 짓는 아빠의 얼굴을 보더니 궁금했던지 아이들이 차례로 물었다. 아빠, 그게 뭔데요? 잼버리 대회? 아빠, 여기에서 잼버리기 대회해요? 왜 그 맛있는 잼을 버려요? 빵에 발라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아이의 상상력에 우리 부부는 한바탕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예준아, 초등학교에서 너희 컵 스카우트라고 있지? 엄마 아빠 시절에는 보이 스카웃이라고 있었단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그런 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야영 활동을 하며 생존 활동 배우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런 걸 스카우트 운동이라고 하지. 당신도 보이스카웃이었어요? 그럼, 생각나네. 그때 했었던 활동들이. 아빠 어렸을 땐 말이야, 유니폼을 입고 이 스카프도 메고 단체로 어떤 야영지에 가서 텐트 치는 법도 배우고 무슨 절대 풀리지 않는 이 튼튼한 매듭 짓는 법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듣고 있던 아이가 호기심이 발동되었는지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우와, 아빠 또요 또 얘기 또 해주세요. 또? 그래. 가장 기억나는 건 우리가 보트를 타고 노 젓는 법을 배우고 있었을 때였는데 말이야. 이 노를 젓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 뒤로 젓고 앞으로 와서 다시 저으려고 하면 그 물이 노를 타고 주르륵 아빠 옷을 다 적셔버렸던 기억이 나는구나. 두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듣는 아이들에게 우리 부부는 아는 상식을 모조리 쏟아부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래,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스카우트 운동이라는 건데, 캠프를 통한 단체 활동으로 탐험, 개척, 수상 스포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고 심신도 단련하고 리더십도 키우게 되는 거란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작은 소그룹에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2023년에 이곳 전북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라고 열리는 거지. 얘들아, 올림픽이 몇 년마다 열리는지 알아? 에이, 4년마다 열리는 거잖아요. 전 세계인의 축제 아니겠어요? 한껏 으쓱해진 예준이가 말했다. 그래, 맞아. 잼버리라는 뜻이 인디 언어로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이거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도 올림픽처럼 4년마다 열리게 되는데 3년 후 이곳에서 전 세계인의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는 거지. 우와, 엄마, 그러고 보니 이곳 진짜 높다. 이곳에서 그럼 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듣고 있던 남편은 조감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을 했다. 응, 여기 조감도를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잼버리는 스카우트의 국제 행사로 야영 대회라는 뜻이니까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었는데 역대급으로 이루어질 거라는데 170여 개국이 5만여 명 참여를 한다지 아마? 네, 맞아요. 이 넓은 이곳이 300만 평이라니까. 우와,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규모네요. 2023년이 25회라고 하는데 예전에 1991년에도 17회 세계 잼버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개최가 되는 거네요. 엄마, 그럼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건데요?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야영 활동을 하게 될 거야. 인종과 종교 이념을 다 떠나서 대자연 속에서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기르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문화 교류도 하고 말이야. 잠시만, 엄마가 확인 좀 해볼게. 나는 아이들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정보를 찾아보고는 대화를 이어나갔다. 아, 그래. 여기 이곳이 전라북도잖아. 전북의 시군 14곳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김제 벽골제에서는 농경 문화체험, 부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익산엔 국내 유일 홀로그램 컨텐츠 센터가 있네. 군산에는 미래형 자동차 생산 전진기지, 자동차 기술연구원도 있고 참가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겠다. 와, 이 밖에 전북의 산, 들, 강, 바다에서 즐기는 모험 끝판왕, 제트스키, 짚라인, 워터 제트팩, 패러세일링, 카누, 고무보트 등등 생존 야영, 이 밖에도 새롭고 짜릿한 체험을 많이 해볼 수 있네.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니겠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띄워진 드론 보았지? 이번에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 VR을 통한 가상현실 체험과 첨단 우주과학, 전북 전통 생태환경, 음식문화 체험 등등 참가국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기획할 건가 봐. 참가자와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소통되는 독자적인 웹도 개발해서
쌍방향으로 실시간 의사 전달 가능한 스마트 잼버리로 치를 계획이라니까 우리 한번 기대해보자. 아빠, 며칠간 열리는데요? 기회 되면 저도 참여해볼래요.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다 해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우리 예준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가만 보자. 그래, 3년 후면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그래, 예준이는 가능하겠다. 2023년 기준 중고생 스카우트 대원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도전해볼래? 우리 예설이는 엄마 아빠랑 일반인으로 당일 방문객 형식의 잼버리장 참관이 가능하겠다. 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와, 엄청난 모험과 신나는 일들이 가득 넘쳐나겠구나. 아,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도로건설, 끊이지 않는 뉴스가 들리는 이유가 그 준비를 위한 것이었구나. 찾아보니까 2022년이 우리나라에 스카우트가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는 해네.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의미 있는 2023년 세계 잼버리가 되겠구나. 아빠는 무엇보다 잼버리라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 같구나.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때와는 달라서 실외보다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고 휴대폰을 보며 간접 정보를 찾게 되는데 이번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인생에 있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여러 친구들을 만나서 느끼고 더 큰 세상을 보는 건 더 큰 공부란다. 마음껏 꿈꾸고 힘껏 비상하라는 슬로건. Draw your dream. 아빠 무척 마음에 드는구나. 정말이네요. 이 안에서 도전과 열정으로 더 큰 세상을 만나보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예준이 너의 꿈도 그려볼 수 있겠지만 너의 꿈을 그려보며 다른 사람의 소중한 꿈도 들여다보고 모든 사람들의 꿈을 큰 도화지에 함께 그려나가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좋아요. 그럼 나 스카우트 대원 될 거예요. 그럼 난 부대원. 그래, 엄만 너희들의 꿈을 응원하니까 새만금 세계 잼버리 서포터즈가 되어서 응원해줄게. 23년까지 단계적으로 2023명을 서포터즈로 뽑는다고 하니까 엄마도 그럼 도전! 뭐야. 그럼 아빠도 빠질 수 없지. 아빠도 도전! 우리 가족은 우연히 올랐던 드라이브 길에 서로의 의지를 다지며 웃으면서 집으로 향할 수 있었다. 2023년 전북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소 어려울 수 있었던 정보 전달의 이야기를 동화로 풀어보았어요.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즐기는 열정, 도전, 모험, 희망의 축제, 각국의 문화체험 교류를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내 꿈을 펼쳐라. Draw your dream. 세계 최초의 육해공의 잼버리가 되어 역사 속에 기록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바랄게요. 제목 춘향이와 이몽룡. 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에는 기생 월매의 하나뿐인 딸
성춘향이 살고 있었어요. 춘향이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예의가 말라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받으며 자랐답니다. 그런 춘향이도 이제 16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지요. 한편 남원 고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게 되었어요. 사또의 아들인 이몽룡 또한 16살의 건장한 체격의 젊은이였지요. 5월의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였어요. 책을 읽고 있던 몽룡이 방자에게 말했지요. 방자야, 오늘이 단오날 아니더냐? 네, 맞습니다, 도련님. 그래, 그래서 그런지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뭐 재미난 일 없을까? 그럼 도련님, 광활루에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마침 단오날이라 사람들이 모여 민속놀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거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어서 구경 가자꾸나. 이몽룡은 광활루로 나가 보았어요. 그곳에 올라 싱그러운 바람을 맞으며 새소리를 듣고 있으니 신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몽룡은 실을 읊조리며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어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와 눈을 떴지요. 몽룡이 바라보는 그곳에선 아름다운 여인이 그네를 뛰고 있었어요. 방자야, 내가 보는 저것은 선녀냐? 사람이냐? 네? 도련님, 저 여인은 월매의 딸 춘향이라 합니다. 아, 그래? 내 이제껏 저리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다. 춘향이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구나. 어서 저쪽으로 가자. 몽룡은 그네를 뛰고 있는 춘향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날 둘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둘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만 갔답니다. 어느 날 이몽룡은 춘향의 집을 찾아가 춘향이의 엄마인 월매에게 말했어요. 전 춘향이를 사랑합니다. 저희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 아니, 신분이 다루온데 어찌 혼인을 한단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도련님의 집안에서 반대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오면 되는 것이죠.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월매는 어쩔 수 없이 이몽룡의 말을 믿고 둘의 혼인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날 밤 이몽룡과 성춘향은 혼인을 약속하며 사랑가를 불렀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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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한편 이몽룡의 집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어요. 몽룡아, 이 무슨 말이냐? 며칠 후면 다시 한양으로 가야 한다. 남원을 떠나야 한단 말이다. 네? 아버님, 안 됩니다. 전 춘향이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혼인은 무슨 혼인?
네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말도 안 되니 어서 떠날 채비를 하거라. 그렇게 춘향이와 이몽룡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헤어지기 전날 밤 이몽룡이 춘향이에게 말했지요. 네, 이 반지를 징표로 받아주시오. 내 다시 꼭 돌아올 터이니 나를 믿고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련님. 꼭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헤어진 날 춘향이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답니다. 도련님. 월매가 춘향이에게 말했어요. 저 불쌍한 것. 그런 사내에게 정을 주다니. 울지 말거라, 춘향아. 네가 울면 이 어미도 가슴이 찢어진단 말이다. 한편 남원 고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했어요. 아주 욕심 많고 심술궂은 변사또였지요. 이 고을에는 또 어떤 미인들이 살고 있을꼬? 여봐라, 내 이곳에 부임한 지도 이제 며칠이 지났거늘 어찌 이리도 지루하고 조용한 것이냐? 안 되겠어. 잔치를 벌려라, 잔치를! 예이! 이방은 온 마을에 방을 붙였어요. 그리고 잔치에 초대될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기로 하였지요. 여인들은 사또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온갖 장기자랑을 하였지요. 하지만 변사또의 마음에 드는 여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변사또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참, 이 고을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 하나도 없구나. 이방이 말했어요. 사또님, 사실 이 마을에는 절세미인 춘향이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향이가 정혼자가 있다고 하여 관아에 데려오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게 사실이냐? 당장 데려오너라, 당장! 그렇게 춘향이는 관아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오, 너의 얼굴이 과연 소문대로 절세 미인이구나. 내 알아보니 너의 정혼자는 멀리 떠나 3년 넘게 돌아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저희 도련님은 분명 돌아온다 약속하셨습니다. 전 그분을 믿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니더냐? 그 말을 믿다니. 나는 네가 맘에 든다. 그러지 말고 나와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나와 혼인을 해준다면 너는 앞으로 편히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평생 옥에 갇힐 것이다. 나는 사또의 말을 따르지 않겠소. 왜야? 네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여봐라, 춘향을 매우 쳐라. 그렇게 변사또의 말을 거부한 춘향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한편 몽룡은 한양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어요. 그리고 암행어사가 되어 전라도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우리 춘향이는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날 기다리고 있을까? 몽룡은 허름한 옷 차림새로 남원에 살고 있는 월매를
찾아갔어요. 월매는 몽룡의 차림새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머니나. 이게 도대체 무슨 거짓골이요? 아이고, 얼마 전 우리 집안이 망했습니다, 장모. 이곳에 오면 춘향이가 나를 받아줄까 하여 내려왔습니다만. 뭐?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당신만 기다리다가 옥에 갇힌 우리 춘향이는 어쩌라고. 아이고, 불쌍한 내 딸.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월매는 춘향이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몽룡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옥으로 갔어요. 아니, 도련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간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고 나면 저의 물건을 팔아 도련님께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춘향아, 네가 당장 죽을 판에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는 것이냐? 아이고, 저것이. 몽룡은 춘향이의 진심을 알고 남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변사또의 생일날이 되어 관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어요. 맛있는 냄새와 흥겨운 음악들이 울려 퍼졌지요. 사또 나으리, 제가 진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런 걸 다. 고맙소. 내 기쁘게 받지요. 나으리, 그런데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옆 고을에 얼마 전 암행어사가 다녀갔다 합니다요. 아, 그렇소? 그런데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난 죄가 전혀 없는데 말이요. 올 테면 와보라지요 뭐. 그렇긴 합니다요, 사또 나리. 사또와 마을 양반들은 귀한 음식들과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놀고 있었어요. 그때 거지 선비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이보시오, 양반님들. 오늘이 무슨 잔칫날인가 봅니다. 저도 마침 배가 고픈데 고기 한 점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저런 고얀 놈을 보았나. 저 더러운 꼴로 들어와서는. 아니, 감히 오늘 같은 날 분위기를 흐리다니. 참, 보아하니 꼴은 거지여도 선비 같은데 저 구석에 상을 차려 헉이나 달래고 가도록 하시오. 고맙습니다, 사또. 선비는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 시 하나를 써놓고 자리에서 나갔어요. 하인들이 시를 사또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아이고, 그래도 고맙다고 선물로 시 한 편 지어놓고 사라졌나 봅니다. 사또님, 제가 읽어보지요. 예쁜 잔에 좋은 술은 만 백성의 피요. 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물이 녹아 땅에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아니, 이건 그때 갑자기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몽룡의 명령을 받은 역졸들이 우르르 잔치에 들이닥쳤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다, 암행어사! 사람 살려, 나 먼저 가요!
양반들은 모자와 신발을 내팽겨치고 이리저리 도망치느라 바빴어요. 버선발로 도망치던 변사또도 결국 잡히고 말았지요.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백성들의 세금으로 매일 놀고 먹기만 하고 무고한 자를 잡아들이다니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옥에 갇힌 춘향을 데리고 오거라. 아이고 어사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변사또는 옥에 갇히고 춘향이 몽룡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내 이름이 춘향이라 들었다. 감히 변사또의 청혼을 거절했다지. 내 정녕 그러고도 어찌 살기를 바라느냐. 혹 내 기회를 줄 터이니 나의 이 청혼은 어떠하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어찌 이러실 수 있답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몽룡은 춘향이에게 갔어요. 그리고 말을 했지요. 춘향아, 얼굴을 들어 나를 보거라. 아니, 도련님 아니십니까? 정령이의 꿈은 아니지요. 춘향아, 도련님. 이몽룡은 그렇게 암행어사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춘향과 함께 한양에 올라갔어요. 임금님은 이몽룡을 칭찬하였고 그 후 춘향은 정렬 부인으로 봉해져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왔답니다. 제목 강천용소와 노총각. 옛날 순창읍 교성리 마을에는 한 노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 큰일이지 뭐예요. 한 발이 극심하여서 이제 물을 길어올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한 발이라는 뜻은 가뭄이 들었다는 뜻이지요. 가뭄이 극심했던 그해 마을에는 샘터가 하나 있었는데 물이 말라 더는 물을 구할 수 없었답니다. 아휴, 이 일을 어째. 큰일이구나. 내가 몸이라도 성하면 좋을 텐데 너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구나. 연로하셨던 어머니는 거동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아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땅을 파서라도 새 샘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나오지 마시고 푹 쉬고 계세요. 아들은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새 샘터를 찾아 땅을 파고 또 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더운 여름, 그날도 총각은 삽자루를 들고 열심히 땅을 파다가 힘에 겨워 잠시 앉아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아, 정말 큰일이네. 이제 샘의 물도 바닥인데 어서 새 샘터를 찾아야 할 터인데 말이야.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이 미소를 머금고 총각의 곁을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처음 보는 여인인데. 와, 정말 아름답다. 총각은 자기도 모르게 넋을 잃고 무언가에 홀린 듯
여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여인도 싫지 않은지 뒤를 따라오는 총각을 한 번씩 힐끔 바라보며 아름다운 미소를 보내며 수줍은 듯 웃어 보였지요. 그렇게 총각은 하던 일도 집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잊어버린 채 하염없이 아름다운 여인을 뒤따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따르다 보니 어느덧 강천산 입구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앞서가던 여인이 뒤따르던 총각을 기다리는 듯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자 총각의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듯 뛰기 시작했지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하지? 여인과 말을 섞어봤어야 알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치듯 지나고 있던 그때 옥구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도련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인사말을 건네며 총각은 떨구고 있던 고개를 들어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서운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나는 저 동쪽 30리박 풍산면 행가리 용소에 살고 있는 용이다. 살려주십시오. 여인은 작심하였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총각에게 말을 했어요. 난 원래 하늘에서 천웅 장군의 부인으로 살며 부귀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부인을 또 얻었지 뭐겠는가. 네,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서로 싸웠는데 우리 둘 모두에게 중벌이 내려져 이렇게 인간 세계로 쫓겨나게 되었지. 이렇게 산지 벌써 1000년. 나의 원수는 강천산 아래 용소에 살고 있고 이제 우리 둘 중에 하나만이 하늘로 승천할 수가 있다. 오늘 마지막으로 혈투를 벌여 최후의 승자가 승천할 운명에 처해져 있으니 당신이 나를 도와야겠다. 아니 감히 저 같은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총각은 살려달라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여인은 품속에서 간직한 비수를 꺼내며 총각에게 말했어요. 이 길로 한참 올라가면 깊은 아래 용소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노송과 바위가 있다. 네 다리 하나는 노송 가지에 걸치고 다른 하나는 바위를 딛고 서서 비수를 들고 겨누고 있거라. 두 마리의 용이 엉겨붙어 싸우게 될 터인즉 내가 원수의 하얀 복부를 너의 앞에 드러내도록 밀어붙여 3번까지 기회를 줄 터이니 넌 이 비수로 힘껏 원수의 복부의 비늘 사이를 찔러 나의 원수를 무찔러주면 된다.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총각에게 비수를 건네주고는 연기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던 총각은 용이 말했던 용소에 다다랐어요. 이윽고 맑았던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덮이고 순식간에 청천벽력으로 천지가 진동하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지요. 총각은 정신을 가다듬고 여인이 시키는 대로 노송과 바위 뒤에서 준비 태세를 하며 숨죽인 채 바라보았어요. 마침내 용수의 물이 요동을 치며 뒤집히고 물줄기는 하늘을 향해 솟구쳤지요. 이내 2마리의 용이 생사를 걸고 혈투를 벌이던 중 한 번의 기회가 총각에게 찾아왔어요. 어쩌란 말이야. 저 커다란 비늘 사이를 나보고 뚫으란 말이야. 난 못해. 못한다고. 두려움에 겁을 먹은 총각이 2눈을 질끈 감아버린 탓에 천금 같은 첫 번째 기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총각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비수를 든 2 손을 바들바들 떨었지요. 2번째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두려움에 다시금 단행하지 못하고 기회를 또 날리게 되었답니다. 총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이마저도 하지 못하면 난 아마 죽게 될 거야.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살아서 돌아가야 해. 그래, 해보자. 해보는 거야. 그렇게 마지막 3번째 기회가 왔을 때 총각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용의 복부에 비수를 꽂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간신히 눈을 떠보니 검은 구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늘은 맑게 개어 화사한 햇빛이 따사롭게 총각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용이 다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고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도움으로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어요. 그 고마움으로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내게 소원을 말해보세요. 어리둥절해진 총각은 낮은 목소리로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 평생의 소원은 마을 앞 시냇물이 흐르는 것과 예쁜 아가씨와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500보마다 막대를 꽂아 표식을 해두면 그 길이 바로 시냇물이 될 것입니다. 또 내일은 어느 길 잃은 아가씨가 많은 보물을 간직한 채 도움을 청할 테니 놓치지 말고 그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세요. 말을 마친 여인은 하늘로 호련히 사라졌어요. 총각은 여인의 말을 놓치지 않고 막대로 표식을 해가며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자 3년 가뭄이 그치고 하늘에서 많은 비가 쏟아지며 노총각이 지나왔던 발자취를 따라 시냇물이 만들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용의 예언대로 총각은 어여쁜 아가씨를 맞이하여 홀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성공과 실패.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실패란 무엇일까요?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우리에게 몸소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분.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 끝내 성공에 이룰 수 있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힌트. 벨기에 출신의 대한민국 신부였던 분, 또 외국인이었지만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고 일평생 한국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 봉사했던 분. 한국 치즈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 신부님은 한국 전쟁 이후 가난하고 피폐했던 우리의 삶에 한국 최초로 치즈 산업을 일으켜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우리 함께 만나러 가볼게요. 제목, 임실 치즈와 지정환 신부. 나는 벨기에 귀족 가문에서 3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내 이름은 디디에 세스테벤스이다. 가톨릭 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해외에 나가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보며 나 또한 선교사의 꿈을 키웠다. 나는 신학대학 입학 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다. 한국이 어디지? 세상에, 전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나의 아버지는 1, 2차 세계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전쟁이 남긴 참혹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1959년 한국으로 떠났다. 처음엔 전주로 발령을 받았다가 2년 후 부안 성당으로 가게 되었다. 난 그곳에서 농민들과 3년간 바다를 간척해 겨우 소금기가 없는 농지를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피땀 흘려 만든 농지를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었던 농민들이 헐값에 넘겨버렸다. 난 너무나 화가 나 다시는 한국 사람들의 삶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다 임실 성당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다. 난 주변 환경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이곳은 부안보다 더하군. 농사 지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 하나도 없잖아. 온통 높은 산과 풀뿐이야. 주변은 온통 메마른 산들 뿐이었고, 그래서 농민들의 굶주림은 더 심했다. 난 도저히 빈곤했던 농민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임실 군수님께서 내게 와 말씀하셨다. 신부님, 임실 군민 전체에게 뭔가 하나쯤은 꼭 남겨주십시오. 아, 그렇다면 산과 풀이 많으니 산 양에 젖을 짜서 팔면 어떨까? 돈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난 지인 신부님이 주신 산양 2마리를 받아서 키우고 있었던 터라 임실 환경에서 낙농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지역 농민들과 산양의 젖을 짜서 이 동네 저 동네에 팔아보았다. 하지만 팔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 미처 팔지 못하고 남은 산양유가 버려지기 일쑤였다. 아, 이를 어쩐담. 아, 그래. 우리나라에서처럼 이 남은 산양유로 치즈를
만들어 봐야겠어. 치즈는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치즈를 열심히 설명했다. 여러분, 남은 이 산양유로 치즈를 만들어 팝시다. 네, 치즈요? 치즈가 도대체 뭡니까? 이 치즈라는 것은 한국의 두부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고소하고 맛있고 영양도 풍부하죠. 난 치즈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두부처럼 굳히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 알고 간수를 넣었다. 하지만 웬걸, 그게 아니었나 보다. 아니 이게 아닌가? 그럼 이번엔 간장을 넣어볼까? 이것도 아니네. 그럼 발효를 시켜야 하나? 누룩을 넣어볼까? 이게 아니네. 생각보다 치즈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다. 그리고 돈도 없어 더 이상 치즈를 만들 수가 없었다.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군. 여러분, 잠시 벨기에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난 벨기에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나는 집에 도착해 부모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치즈 공장을 만들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뭐? 그렇게 치즈를 싫어하더니 네가 제정신이냐? 부모님께선 내가 이런 말을 하니 놀라서 되물으셨다. 어쩌면 당연했던 건지도 모른다.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듯 유럽 사람들, 특히 내가 살던 벨기에 사람들에게 치즈는 한국 김치와도 같았다. 어려서부터 치즈를 싫어했던 내가 치즈를 만들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더군다나 1964년, 이땐 한국에서 치즈라는 말도 모를 때였다. 하지만 부모님께선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2,000를 지원해 주셨다. 난 그 돈을 들고 가 임실마을 청년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치즈를 숙성시킬 수 있는 작은 공장도 만들었다. 하지만 3년 넘게 다시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어느 날 마을 청년들과 숙성실 만드는 굴을 파고 있던 중 동네 어른께서 말씀하셨다. 아니, 지금 한창 농사일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한가롭게 땅이나 파고 있나? 에잉. 어쩌면 돈 한 푼 안 되는 치즈 사업을 한다고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 동네 어르신들의 꾸짖음은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청년들도 지쳐갈 때쯤 난 다시 한번 유럽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제가 치즈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올 테니 조금만 더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네, 신부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난 그렇게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치즈 공장을 3개월 동안 다니며 묻고 또 물었다. 저 치즈 만드는 기술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뭐요?
우리의 비법을 말해달라니 절대 안 돼요. 난 간절히 부탁하며 사정하고 또 사정했다. 하지만 공장들은 원칙상 안 된다는 답만 해댈 뿐이었다. 아,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나. 그동안 치즈를 만들려고 몇 년을 마을 사람들과 고생을 했는데 다 헛된 것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났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치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치즈를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지요. 아니, 이런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기술자는 비법을 적은 노트를 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 싶다고 하였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제 됐다. 한국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나는 설렘과 부푼 기대감을 안고 한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나는 또다시 절망감을 맛봐야만 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치즈 만드는 비법을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신부님, 죄송합니다. 사람들 모두 신부님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치즈 사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들 사냥을 팔아치우고 떠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을에 와보니 한 사람과 한 마리의 사냥만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다.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온 이 기적 같은 선물을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안 됩니다. 치즈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사람들을 모읍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나는 그렇게 그 노트에 써있는 비법 덕분에 균일한 치즈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다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다. 그렇게 1969년 본격적인 임실 치즈가 시작되었다. 난 치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당시 치즈는 미군 부대에서 나와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난 당당히 서울 조선 호텔과 외국인 전용 상점으로 가서 말했다. 이건 한국에서 농민들이 직접 만든 치즈입니다. 맛을 한번 봐주시죠. 어머, 정말 맛있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치즈를 만들다니 놀랍군요. 당장 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선 호텔과의 계약을 했고 한국 최초로 문을 연 명동 피자 가게에서도 임실 치즈를 주문했다. 이렇게 임실 치즈가 잘 되고 성장 가도를 달릴 때 나에게 불치병이 찾아왔다. 신부님, 다발성 신경 경화증입니다.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네? 이런, 하필 해야 할 일이 많은 이때 병에 걸리다니. 난 그동안 읽어왔던 치즈 산업의 모든 것을 임실 협동조합에 넘겼다. 그리고 1981년 치료를 위해 벨기에로 떠나야만 했다. 한국을 잊을 수 없었던 나는 3년 뒤 다시 휠체어를 탄 채로 한국을 찾았다. 그리고 이번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재활 공동체인 무지개 가족을
만들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장애인이 되었으니 나와 같은 장애인들의 고통과 재활에 동참하여 힘쓸 것입니다. 2002년 한국에선 치즈 산업을 일으키고 장애인 복지 사업에 힘쓴 공로로 호암상을 주었다. 그렇게 상금 1억 원을 받은 나는 그 돈으로 무지개 장학 재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정의가 환하게 빛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지정환 신부님.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60년 동안 지정환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한국 치즈 산업과 사회복지에 기여한 분이시랍니다. 그 공로로 2016년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고 작년 2019년 4월 13일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평생 남을 위해 헌신했던 지정환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전 누구를 위해서 한 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다는 건 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전 단지 그들과 함께 했을 뿐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그들에게 가자.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들을 배우고 사랑하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 그것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라. 사제든 목사든 특히 지도자라면 누구나 이를 새겨야 합니다. 공수신퇴. 공을 이루었다면 이내 물러나야 합니다. 많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임실 치즈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지정환 신부님. 전북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가면 치즈 만들기 체험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맛있는 치즈를 맛보는 날이면 지정환 신부님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행복한 상상, 소보르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